제80화 모용세가가 이렇게 망했다고. 1. 탕명과 독청이 가부좌하고 마주 앉아 있다. 탕명이 수타함경을 펼쳐놓고 한 줄씩 해석해주자 독청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 누나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독청은 자신이 알고 있던 요결이 전체 요결에 5할 정도였다는 것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탕명이 요결에 맞는 수타양경의 자세를 시범 보이자 독청이 바로 따라했다. 독형,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신비롭군. 늘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가슴이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헉, 독청이 갑자기 탕명의 볼에 입을 맞췄다. 평소 같았으면 기겁할 탕명이었지만 손으로 볼을 닦아낼 뿐 오늘만큼은 독청의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은 해독하고 기억하기를 반복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 첫 닭이 울었다. 첫날은 독청에게 천궁기공수를 배우느라 한잠도 못 잤다. 그리고 어제는 독청에게 수타함경의 요결을 해석해주고 수타양경 자세를 바로잡아주느라 날밤을 새운 탕명이다. 이렇게 이틀 밤을 꼬박 새운 탕명과 독청은 모두 기진맥진했다. 아이고, 피곤해. 오늘은 북경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듣고 있던 독청도 피곤한지 대자로 누우며 물었다. 동생, 비단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며? 네, 좀 벌었죠. 그럼 마차 한 대 빌려서 타고 가. 동생이 자는 동안 마차가 북경에 내려다 줄 테니 얼마나 좋아? 탕명은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오, 독형, 천재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흐흐. 호사도 누려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이다. 탕명도 이참에 호사를 누리리라. 그래, 마차에서 잠도 자고 독형에게 배운 천궁기 공술도 연마하면 되겠구나. 돈 벌어 뭐하냐? 이럴 때 써야지. 탕명이 점소이에게 부탁하니 바로 마부가 딸린 마차 한 대를 빌려왔다. 마차 안에는 포근한 이불도 준비되어 있었다. 딱이군. 독청이 마차에 타려는 탕명의 옷소매를 잡았다. 왜요? 동생,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독청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이다. 뭐려? 박주병 말이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기로 가득 찬 마성을 천궁기 공술로 치료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단 말이야. 그건 해봐야 알죠. 독형, 어르신 잘 부탁합니다. 일 마치면 소림궁으로 갈게요. 그래, 알았어. 갑시다. 마차는 북경을 향해 출발했고 마차에 누운 탕명은 이내 잠이 들었다. 덜컹거리기는 했지만 달리는 마차에 누우니 요람처럼 세상 편하고 좋았다. 전생에서는 한 번도 여유롭게 호사를 누려보지 못한 탕명이다. 마차 안에서 좋은 차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면서 편히 여행하니 주변의 풍광도 멋지게 느껴졌고 세상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팔봉 이 자식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제 좀 알겠네.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때때로 호사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친 자신에게 새로운 의욕과 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탕명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다고 느껴졌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안락함이란 게 주는 행복을 탕명은 새삼스레 알았다. 마차를 타고 작은 호사를 누리며 달린 탕명이 북경성에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만, 영영이 백암백잔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누워있던 탕명이 일어나 바로 앉았다. 낙양성 마부가 백암객잔을 알 리가 없다. 북경성 구경도 할 겸 탕명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항주와 성도 다음으로 전생의 추억이 많은 북경이다. 북경성이 어찌 변했을지 잔뜩 기대한 탕명이 마차에서 내렸다.
마차를 낙양으로 돌려보낸 탕명이 옛 기억을 더듬으며 성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 엄청나게 변했군. 영영이 백암객잔에서 만나자고 하니 묻혀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영영과 만나기로 한 백암객잔은 전생에 가봤던 객잔이었다. 선우 무도 사부의 의형 구삼이 운영했던 객잔 이름이 바로 백암객잔이었다. 설마 이름만 같은 거겠지? 기억을 더듬어 전생에 가봤던 백암객잔으로 발길을 옮겼고 한참을 걸어서야 200년 전 구삼의 백암객잔이 있던 장소에 도착했다. 어라? 비슷했다. 전생에 가봤던 백암객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객잔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객잔 입구와 현판만은 그대로였다. 전생의 기억과 채취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객잔이었다. 그거 참. 200년이 지났는데 어찌 모습이 이리 비슷할까? 백암산은 요동 무려산의 다른 이름이다. 무려산이 흰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어 백암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무려산 입구에서 객잔을 운영하던 구삼이 부모님 고향인 북경으로 이사 오면서 백암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전생에 백암객잔에서 먹었던 맛있는 국수가 생각난 탕명이 군침을 삼키며 객잔 문을 열어젖혔다. 탕명이 객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소이가 우렁찬 소리로 반겼다. 어서 옵쇼. 외부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자 신기한 마음으로 객잔에 들어선 탕명은 외부의 고풍스러운 느낌과는 달리 휘황찬란하게 치장한 객잔 내부 장식에 입이 떡 벌어졌다. 내부 장식이 하도 화려하여 국수만 주문해도 될지 살짝 망설여질 정도였다. 탕명이 객잔 가운데 자리에 털썩 앉았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점소이가 득달같이 달려와 공손하게 물었다. 뭐 드릴까요?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국수 하나요? 탕명의 말을 복창한 점소이가 계속 탕명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왜요? 다른 건 안 시키시나요? 국수 시켰잖아요? 국수만요? 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점소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왜 저래? 탕명은 넓은 객석 중앙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영영은커녕 마일과 마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저녁이 되면 나타나겠지. 잠시 기다리니 점소이가 국수 한 그릇을 탁자에 툭 내려놓고 가버렸다. 정감이 넘쳤던 옛 기억의 백암객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정말 왜 저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무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마주하고 있으니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200년 만에 먹어보는구나. 잔뜩 기대한 탕명이 서둘러 젓가락을 잡았다. 후루룩.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며 탕명이 국수가락을 한 움큼 빨아들였다. 엥? 기억 속에 그 쫄깃쫄깃한 면발을 기대했지만 그 맛이 아니었다. 면발에 실망한 탕명이 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셔보았다. 후루룩. 이런. 밍밍한 국물 맛. 전생에 백암객잔에서 먹었던 국수는 쫄깃쫄깃한 면발과 육수의 진함이 자랑이었다. 200년 사이에 북경 사람들 입맛이 바뀐 것인가? 북경에 대한 첫 기대감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객잔 안은 붐비기 시작했고 탕명이 앉은 탁자 바로 앞 무대 위에서 무희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라? 이 객잔은 술과 음식만 파는 객잔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청주와 청색이 들락거리던 평안루 같은 유곽도 아니었다. 규모가 큰 객잔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이렇게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객잔은 처음 보았다. 어쨌든 볼만한 공연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넓은 객잔은 만원이 됐다. 탕명 주변 자리들이 사람들로 채워지자 점소이들은 분주히 음식들을 탁자로 날라댔다. 우와. 옆 탁자들에 올려지는 음식을 보자 탕명의 입이 쩍 벌어졌다. 작은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구운 요리, 튀겨진 커다란 물고기가 물을 차고 오르려는 듯한 멋진 모양으로 담긴 생선 요리, 그 외에도 처음 보는 진귀한 음식들이 커다란 접시에 담겨 탁자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변 탁자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서야 탕명은 점소이가 왜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다.
아, 내가 돈이 안 되는 손님이라 나를 타박한 것이구나. 달랑 국수 한 그릇. 게다가 탕명은 공연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명당 자리에 앉아 있었다. 뻘쭘해진 탕명이 점소이를 불렀다. 백주 한 병하고 고기 한 접시 주세요. 공연이 볼만했기에 좀 더 앉아 있으려면 뭐라도 시켜야 했다. 잠시 기다리니 이번에도 점소이가 술과 고기를 내려놓고 쌩안이 돌아섰다. 술과 고기를 시켰건만 점소이의 불친절은 여전했다. 젠장, 너무하네. 옆 탁자처럼 한상 근사하게 주문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영영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기에 그만두었다. 안 돼, 많이 먹으면 배 나와. 공연을 보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백주 한 병을 다 비웠다. 객잔 안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섰다.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북경의 절세미녀 모용아 씨를 모십니다. 힘차게 박수. 모용아 씨라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무대 뒤에서 붉은 옷의 여인 하나가 걸어 나왔다. 탕명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기에 소녀라기보다는 여인이라 해야 맞겠다. 헉, 여인이 탕명 앞에 서자 탕명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모님. 그랬다. 여인은 전생의 선우무도 사부의 부인 모용원과 너무도 닮은 모습이었다. 모용원은 탕유를 거둬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품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이다. 게다가 같은 여자로서 본받고 싶을 정도로 총명하고 결단력이 대단한 여걸이었다. 탕유가 존경했던 유일한 여자였다. 모용아 씨 하면 분명 모용세가의 사람일 텐데 모용세가 아씨가 어찌 이런 데서 춤을 추는 것이지? 아무리 모용세가가 몰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모용세가를 모셨던 탕명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반주에 맞춰 여인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여인의 춤을 감상하느라 들고 있던 젓가락도 내려놓았다. 자신들 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도 여인의 춤에 비하면 그저 먹다 남은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어라? 그런데 여인의 춤은 지금껏 공연했던 무희들과 사뭇 달랐다. 몸에 착 달라붙는 붉은 옷은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허벅지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치마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하얀 다리가 붉은 옷과 대비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게다가 순간순간 여인의 몸은 허공을 향해 솟구치며 하얀 팔과 다리가 팽이가 돌듯이 회전하였다. 여기저기서 감탄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인의 춤에 빠져들었으나 탕명의 예리한 눈은 여인이 그저 평범한 무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 무공을 익힌 솜씨야. 그랬다. 여인의 춤은 무공과 춤을 적절히 섞어 놓았다. 한 마리 학이 허공을 날아다니듯 여인의 팔과 다리가 넘실넘실 허공에서 춤을 출 때마다 사람들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저 꿈을 꾸는 듯 몽롱한 눈빛으로 여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탕명, 침 떨어지겠다. 어느샌가 영영이 탕명 옆에 앉아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1화 모용세가가 이렇게 망했다고. 영영이 탕명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눈꼬리를 치켜떴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어. 그렇게 좋아? 영영, 언제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넋을 놓고 있었다고 그래? 나 지금 내 옆에 한참이나 앉아 있었거든. 그랬어? 사실 탕명은 전생의 사모를 생각하느라 영영이 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영영은 탕명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다고 오해를 했다. 그렇게 몽환적인 여인의 춤사위가 끝나자 사람들은 입맛을 잃은 듯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아쉬워했다. 영영이 눈썹을 치켜들며 물었다. 탕명,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다. 하지만 영영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이 여인이 모용새가 사람이란 것만 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누군데? 궁금해. 영영의 눈꼬리가 치솟자 탕명은 난감해졌다. 아, 자기가 물어놓고 왜 이러는 거야? 궁금하면 따라와. 영영이 일어서 나가자 탕명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객잔을 나온 영영이 앞장서 걷자 참지 못한 탕명이 영영의 옷소매를 잡았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잔말 말고 따라와. 영영은 아직도 화가 난 듯 보였다. 어휴, 영영이 갈수록 거칠어지는데 원래 저랬나? 영영을 따라 한참을 가서야 영영이 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커다란 저택이었으나 기와나 기둥 상태가 심각하게 상했다.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었고 걸려있는 현판은 칠이 벗겨지고 너무 낡아서 뭐라 쓰여 있는지 글자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커다란 대문과 주변 거리가 탕명에게는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었다. 영영, 여기 혹시 모용새가 아니야? 훗. 눈치는 빠르군. 그래, 여기가 모용새가야.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탕명은 전생에 이곳에서 모용새가 가주 모용복의 건곤 무양 신공 연공을 돕다가 자신도 모르게 건곤 무양 신공을 흡수했었다. 모용새가를 보자 옛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지만 추억의 모용새가는 너무도 초라하게 쇠퇴했고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은 탕명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영영, 여기는 왜 온 거야? 온다. 누가? 영영이 탕명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멀찍이서 흑의 인이 다가왔다. 어라? 흑의 인은 아까 백암객잔에서 춤을 추던 그 여인이었다. 아까와는 달리 남장하였으나 탕명은 단박에 여인을 알아보았다. 그래, 사모님도 가끔 남장하셨었지. 어찌 사모님과 저리도 닮았단 말인가?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튀어나왔다. 원아, 여인도 목소리의 주인을 아는지 별로 놀라는 기색은 없었으나 사내를 대하는 목소리는 싸늘했다. 팽일지,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랬잖아. 모용원, 너 대체 어쩌자는 거지? 남자들 앞에서 그런 천박한 춤을 추다니. 얘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이렇게 계속 막 나가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천박한 춤이라고. 그렇잖아. 몸에 착 달라붙는 옷에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일지, 마치 내가 내 오랍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네. 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어. 됐어. 나를 위해 애쓰지도 말고 애쓰는 척도 하지 마. 역겨우니까. 역겹다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지금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때 겨우 16살이었어. 그래. 나도 16살이었지. 너같이 줏대 없는 놈에게 넘어갈 만큼 순진한 16살이었지. 뭐라고? 처음에는 여인을 달래려 했던 남자도 모용원이 차갑게 대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둘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무를 하자는 거야? 비무장에서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없어. 내 입장만 난처해졌잖아? 언제나 자기 생각뿐이군. 그리고 뭐가 난처하지? 너는 너의 가문을 위해 싸우면 되는 거야. 정말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나보고 그 절름발이 녀석이랑 싸우라고? 그러다 모용새가의 대가 끊어지더라도 내 책임은 아니야. 남자의 말에 모용원의 눈가에 도끼가 서렸다. 너는 당연히 내가 이길이라 생각하는 거야? 너 따위가 감히? 남자도 이제는 모용원을 포기한 듯 앙천대소했다. 하, 어이없군. 이번에도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건 모두 너희 알량한 자존심 탓이야. 그리고 나와 너는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고. 이일지, 너는 이미 나의 원수야. 꼴 보기도 싫으니 더는 찾아오지 마. 또다시 찾아오면 그땐 내 검이 용서치 않을 거야. 제기랄. 여인이 싸늘한 말을 남기고 들어가 버리자 사내는 한참 동안 대문을 바라보다 속절없이 발길을 돌렸다.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영영과 탕명이 어둠에서 몸을 드러냈다. 영영, 저 여인 이름이 모용원이야? 응. 모용새가의 장녀. 모용원이지. 어때? 보통이 아니지? 그러게,
그런데 모용세가의 장녀가 왜 객잔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저 자식은 뭐야? 전생에 고귀한 사물을 보아왔던 탕명으로서는 모용세가의 처참한 현실에 눈이 뒤집히고 환장할 노릇이다. 탕명, 왜 이리 흥분해? 사정이 안 좋으면 객잔에서 춤출 수도 있는 거지. 오늘따라 할아버지처럼 뭔 꼰대 같은 소리야? 내가? 너무 흥분했다. 내막을 모르는 영영이 보기에는 이상하겠다 싶었기에 탕명은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런데 저 사내는 누구야? 화북팽가의 장남팽일지. 화북팬가? 모용세가와 화북팽가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오래된 얘기였기에 지금 본 상황을 탕명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말하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 같던데. 맞아? 난들 알아. 좋다가도 어느새 싫어지는 게 남녀 사이지. 이렇게 말하며 영영이 탕명을 향해 눈을 치켜떴으나 지금 탕명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비록 200년 전에도 모용세가와 화북팽가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전생의 사모인 모용원은 화북팽가의 딸 팽현화와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모용원과 팽일지처럼 젊은 남녀가 정분이 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영영, 모용세가에서 아버지의 흔적은 찾았어? 아니, 하지만 냄새가 난단 말이지. 무슨 냄새? 탕명이 영영에게 다가서며 킁킁거리자 영영이 눈을 동그랗게 치켜떴다. 으이구, 영영. 이쁜 눈꼬리 치켜 세우지 마, 무서워. 탕명이 영영의 옆구리를 살며시 찔렀다. 그제야 눈꼬리를 내려트린 영영의 음성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상해. 뭐가? 모용원이 가세가 기울어지자 돈이궁에 객잔에서 춤을 추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뭐? 궁금해? 응. 궁금하면 따라와. 또 어디 가려고? 영영의 눈꼬리가 다시 치솟았다. 가긴 어디를 가겠어. 자러 가야지. 아, 탕명이 영영 옆에 바짝 붙어 걸어가며 물었다. 영영. 그런데 마일과 마이는 어디 갔어? 그리고 우산은 만나봤어? 응. 마일과 우산은 무당에서 열리는 영웅대회를 살피러 갔어. 내일쯤 돌아올 거야. 하긴 무당파가 영웅대회를 열어 마교를 상대할 대책을 세운다니 그 일도 영영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럼 마이는? 마이는 다시 장안으로 갔어. 장안에서 양좌사의 움직임을 살피는 중이야. 그렇구나. 근데 모용세가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내일? 내일 뭔 일이 생겨? 챙기지. 영영에게서 듣게 된 모용세가의 이야기는 탕명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화북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모용세가와 화북팽가의 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방이 화북팽가를 밀어주었다. 화북팽가가 개방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자 모용세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화북의 패권은 점차 화북팽가로 쏠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화북 지역이 전쟁으로 황폐해지자 모용세가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한쪽의 기운이 급격히 기울어져 갔으나 두 가문 사이에는 100여 년을 내려온 한 가지 전통이 있었다. 모용세가와 화북팽가 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무공을 겨루는 전통이 있었는데 매번 번갈아 가면서 비무 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두 가문의 대표 선수끼리 무공의 우위를 가리며 서로 간에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대신 한 것이었다. 그런데 6년 전 화북팽가가 주관한 비무에서 불상사가 벌어졌다. 화북팽가에서 열린 두 가문 간의 비무 대회에서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의 손에 모용세가의 가주 모용상이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화북팽가가 원수인 개방의 도움을 받아 모용세가를 억압했다고 하자 탕명은 두 눈에 불똥이 튀었다. 이놈들, 200년 전에도 개방과 모이의 모용세가를 못살게 굴더니 지금까지도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구나. 탕명은 모용세가가 화북팽가와 개방에 당했다고 하자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피가 솟구쳐 올랐다. 탕명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두 눈에 핏발이 서자 영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까도 흥분하더니 또 이러네? 소림파 사조와 모용세가가 인연이 있다고 해도 탕명, 너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야? 영영에게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탕명은 그저 씩씩거리며 흥분을 삭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일 모용세가에서 6년 만에 비무 대회가 열린다는 거네?
내일 비무 대회에서 너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가주가 병환 중인데 모용세가에서는 왜 비무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야? 나도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해봐야 질게 뻔한데 무슨 꿍꿍이로 절이 나오는 것인지 그게 이상해. 그럼 모용세가에서는 누가 비무에 나서는데? 설마 모용원이 나서는 거야? 아니, 이번에는 가주의 아들들이 나서기로 했대. 모용세가에서는 모용원의 남동생, 모용박이 나설 거야. 모용박은 몇 살인데? 17살, 팽일지는 몇 살인데? 고아하니 20살은 넘어 보이던데? 팽일지는 22살이야. 뭐야? 모용세가가 너무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3년 후면 20살과 25살이 되니까 그때는 해볼만 할 텐데. 왜 굳이 지는 싸움을 하려는지 그게 이상해. 영영의 이야기를 들으니 탕명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탕명의 머리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영영, 모용세가에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게 아닐까? 비장의 무기라고? 그래, 내 듣기로 모용세가의 가전절기가 대단하다던데? 탕명은 건곤 무양신공이라 꼭 집어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탕명이 모르는 척 운을 떼자 역시 영영은 바로 알아들었다. 건곤무양 신공을 말하는 거야? 그래, 모용세가의 가주만이 익힐 수 있다는 그 신공이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그래서 예전에는 화북팽가가 모용세가를 이기지 못한 거래. 그렇긴 하지만 모용세가의 건곤무양 신공은 실전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건곤무양 신공은 보통 사람은 비급을 줘도 익히지 못해. 무공의 기재를 타고난 사람만이 익힐 수 있지. 모용세가에서 수십 년째 건곤무양 신공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만일 모용박이 무공의 기재라고 해도 건곤무양 신공을 익히기에는 아직 어리잖아. 과연 그럴까? 백암객잔으로 돌아온 탕명은 침상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모용세가의 초라한 대문 그리고 모용원이 춤추던 모습과 팽일지와 다투던 일들이 탕명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게다가 화북팽가와 개방이 모의해 모용세가를 억압했다고 하지 않았나? 어쩌면 환생한 왕사룡이 뒤에서 사주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왕사룡 그자라면 모용세가의 원한이 있지. 환생했으니 모용세가에 복수하려 했을 수도 있고. 눈을 감으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사룡의 얼굴이 떠올랐다. 늙은 왕사룡의 얼굴이 점점 젊은 왕사룡으로 변하더니 자신을 조롱하는 듯 음흉하게 웃었다. 탕명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제기랄, 개방과 화북팽가놈들을 모두 쓸어버려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일 비무대회에서 모용박을 대신해 나가 화북팽가 아들놈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다. 하지만 탕명이 모용세가를 대신해서 나설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사부님과 사모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밤새 뒤척이던 탕명은 한숨도 못 잔 채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2화 모용세가가 이렇게 망했다고. 3. 영영이 문을 열자 눈이 벌겋게 충혈된 탕명이 서 있다. 왜? 가야지. 어딜? 모용세가 비무대회. 어휴, 탕명, 비무대회는 점심 먹고 시작해. 아직 아침도 안 먹었잖아. 그런가? 그리고 너 눈이 왜 그래? 잠 안 잤어? 안 잔 게 아니라 못 잤어. 왜? 모용원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왔어?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뭐라고? 탕명이 돌아서자 영영이 소리쳤다. 같이 밥 먹게 1층에서 기다려. 밥은 무슨. 밥맛이 있을 리가 없다. 탕명이 1층으로 내려오니 중년 여인이 점소히 10여 명과 숙주들을 모아놓고 춤을 추고 있었다. 어라?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한두 번 했던 게 아닌 듯 수십 명의 사람이 박수 소리에 맞춰 제자리를 돌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 춤이라고 하기보단 일종의 체조 같은 동작이었다.
더욱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하니 보기에도 꽤 재밌고 흥겨운 동작이었다. 배감, 폐감, 구호 소리를 끝으로 짧은 체조가 마무리되자 여주인이 소리쳤다. 자, 모두 제자리로. 오늘도 열심히 하자. 중년 여인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늘씬하고 키가 컸기에 뒷모습만 보면 훨씬 더 젊어 보였다. 뻘쭘하게 혼자 앉아있는 탕명을 보고 여주인이 탕명 앞자리에 앉았다. 젊은 총각이 일찍 일어나셨네. 아침 드시게? 뭐 드릴까? 아닙니다. 밥맛이 없어서. 여주인이 탕명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젊은 사람이 왜 밥맛이 없을까? 어째 색시와 싸우기라도 했는가? 네. 무슨 색시요? 옆방에 있는 아가씨 말이야. 며칠 전부터 목 빠지게 누구를 기다리던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올 줄이야. 그런데 어째서 오랜만에 만난 선남 선녀가 방을 따로 쓰지? 여주인이 다 안다는 표정을 지으며 탕명을 바라보며 웃었다. 탕명은 여주인이 자신과 영영의 사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기 싫었다. 저희는 그저 동업자 관계입니다. 동업자. 같이 장사라도 하나? 객잔 주인에게 설명하기엔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한 탕명이 말을 돌렸다. 여기 주인 되십니까? 내가 이 객잔 주인 염객주이지. 구 씨가 아니고요. 탕명의 말에 여주인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염객주로 불린 지가 20년이 다 되었는데 이 젊은이가 어찌 내가 구씨인 것을 알까? 젊은이가 점쟁이신가? 어찌 내가 구씨인 걸 아셨을까? 여주인이 흥미롭다는 듯 탕명을 훑어보았다. 백안백잔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구 씨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백안백잔이 200년 전통의 객잔이니까요. 호호, 백암객잔이 200년 된 것은 또 어찌 아셨을까?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200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여인은 탕명에게 급 관심이 생겼다. 여주인은 탕명을 위아래로 이리저리 훑어보며 생각했다. 이 친구 점쟁이로는 안 보이는데 이 주변 상인들도 나를 염객주라고 부르고 내가 구씨인 것을 아는 사람도 몇 안 되는데 그것 참 이상하군. 백암객잔 여주인의 이름은 군안이다. 사실 군안의 팔자는 사나웠다. 16살에 시집을 갔었으나 해도 못 넘기고 남편이 요절하자 자식이 없던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왔다. 군안의 아버지는 객잔에서 일하던 성실한 숙주인 염씨라는 사내를 데릴 사위 삼아 군안을 재혼시켰다. 두 번째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잠시 행복한 삶을 살았으나 두 번째 남편도 요절하였다. 남편을 2명이나 떠나보낸 군안은 아버지마저 죽자 얼떨결에 객잔을 물려받게 되었다. 하지만 군안은 장사 수완이 좋았다. 본격적으로 객잔 운영을 맡은 군안은 지금까지 20년을 홀로 백암객잔을 운영했고 조그맣고 볼품없던 객잔을 지금의 대형 객잔으로 키웠다. 두 번째 남편이 염씨였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염객주라 불렀고 그녀도 굳이 자신이 구씨임을 말하지 않았다. 여주인이 신기한 듯 바라보자 탕명이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다. 사실 저는 무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옛 역사서에 200년 전 모용새가 가주의 따님과 결혼한 선우 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곳 백암객잔을 처음 세우신 구삼이란 분과 막역한 사이였다고 쓰여 있어서 주인의 성이 구씨려니 짐작했던 것입니다. 탕명의 이야기에 군안의 눈빛이 이채를 띄었다. 어머? 신기하네. 역사서에 우리 객잔에 관한 얘기가 쓰여 있다고? 맞아. 나도 어릴 적에 선우 무도란 이름을 들어봤었어. 이번에는 탕명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또 어릴 적에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저 말벗이 없어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군안이 사부의 이름을 들어봤다 하니 탕명도 구미가 당겼다.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무공이 있어. 그 무공을 전수해준 분이 선우 무도라고 어릴 적 들었어. 정말인가요? 혹시 그 무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탕명도 얼핏 기억이 났다. 백암객잔 주인 구삼에게 분명 여식이 하나 있었다. 사부께서 말씀하시길 구삼이 딸에게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군안이 살짝 얼굴을 붉히더니 치맛자락을 들어 허리춤에 묶었다. 뭐 어려울 것 없지. 대거라. 이리 와봐.
여인이 소리쳐 부르자 듬직한 덩치의 사내 하나가 달려왔다. 대거라, 운동 좀 하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대거리란 사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군안 앞에 섰다. 군안이 손가락을 까닥하자 대거리 군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야? 순식간에 대걸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군안은 대걸의 팔을 꺾어 가볍게 대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가. 어라? 군안의 솜씨는 탕명의 눈에는 어설프게 보였지만 분명 수타진경 역근경 중 양생기공술이란 무공으로 스님이나 여인들이 호신술로 쓰기에 적합한 무공이었다. 소림파의 제자가 아니라면 결코 우연히 익힐 수 있는 무공이 아니었다. 이럴 수가. 역시 사부님이 구3의 여식에게 기공술을 전수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사부님이 북경에 와서 구3의 딸에게 무공을 전수한 시기는 분명 키질석굴에 수타진경을 남겨둔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응. 사부님은 주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북경에 오신 게 아닐까? 탕명이 흐트러진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데 군안이 치맛자락을 다시 풀어놓으며 웃었다.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호신술이야, 어때? 멋지십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누님의 상대가 안 되겠네요. 탕명이 누님이라 하자 군안도 듣기 좋았는지 호탕하게 웃었다. 후, 내 이름은 군안이라 해. 동생은 이름이 어찌 되나? 저는 탕명이라 합니다. 탕동생. 앞으로 군우님이라 불러. 네, 구누님. 어찌됐건 군안도 사부님이 전수한 무공을 배웠으니 탕명에게는 사숙이나 마찬가지였다. 군안이 한결 친근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탕동생. 북경에는 무슨 일로 온 거지? 그렇지. 군한 누님이 이곳 토박이니 모용원과 팽일지의 관계를 알지도 모르겠군. 탕명은 군안과 이미 마음이 통한 사이가 됐기에 맘 편히 물었다. 저는 모용세가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용 아씨 말인데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모용원? 한 달쯤 되었지.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죠? 원희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 단골이야. 우리 딸하고도 친하고. 한 달 전쯤인가? 나한테 찾아와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지. 그런데 모용세가와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거야? 사실 저희 조상께서 모용세가에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길을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모용원 누님의 춤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런 사연이 있어? 우리 집안도 대대로 모용세가와 친분이 두텁지. 누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모용세가의 땅이 그리 큰데 돈이 필요하면 땅 일부를 팔면 되지 않나요? 어휴, 말도 마. 그 집 땅과 집은 이미 저당이 잡혀 있어. 더는 땅과 집으로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껏 집안 가구들을 팔아 버텨온 거야. 그나마 이젠 팔만한 가구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탕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모용세가의 상황은 심각했다. 모용세가의 상황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모용원과 팽일지와는 무슨 관계예요? 아름다운 한 쌍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 군안의 얘기로는 모용원과 팽일지는 15살이 되던 해 새해 맞이 원단 행사 때의 강가에서 소원배를 띄우다 우연히 만나 서로 친해졌단다. 1년 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배감객잔에도 종종 놀러왔었기에 군안이 두 사람에게 슬쩍 안채 밀실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6년 전 일이 터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다. 그제야 탕명은 어젯밤 모용원과 팽일지가 다투던 장면이 이해가 되었다. 오늘 모용세가에서 비무 대회가 있다던데 모용 아씨는 왜 비무를 하려 하시나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원희 말로는 이번에는 자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나야 선대부터 모용세가와 친분이 있었으니 당연히 모용세가가 이기기를 응원하지. 왜? 빈무대회 구경하러 가게? 가려면 초대장이 있어야 할 텐데. 아,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두 가문 간에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비무인데 아무나 가서 볼 수는 없지. 내가 들어가게 해줄까? 초대장이 있으세요? 없지. 초대장은 없지만 나랑 함께 가면 그게 초대장이지. 그럼 함께 가주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가볼까 생각 중이었어.
밤새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덕에 아침에 군안을 만나게 되었다. 탕명에게는 잠을 못 잔 게 오히려 행운이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탕명이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물었다. 제가 듣기로는 개방과 화북팽가가 긴밀한 관계라고 하던데 혹시 백암객잔에도 개방 거지들이 드나들었나요? 평소 호신술을 익히던 군안은 무림 소식에도 관심이 있던 차였다. 그러고 보니 가끔 화북팽과 무사들이 웬거지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난거지들은 질색이라 안 받으려 했는데 화북팽가의 위세가 워낙 대단해서 꼭 참았었지. 누님하고 저하고는 통하는 게 있네요. 저도 거지들은 질색입니다. 호,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모용 아씨 나이가 22살인데 왜 결혼을 안 했나요? 글쎄,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는 아버지 병간호로 정신이 없었지. 탕명, 그새를 못 참고 또 모용한 얘기야. 2층에서 내려오는 영영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3화 모용세가가 이렇게 망했다고. 4. 영영이 발끈하자 탕명이 얼른 주제를 바꾸며 둘러댔다. 영영, 모용새가 비무대회에 가려면 초대장이 필요하네? 알고 있었어? 영영도 알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다더군. 난 그냥 담 넘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여기 군한 누님께서 우릴 데리고 함께 가주신대. 정말? 군안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면 무사 통과야. 탕 동생. 난 일 좀 봐야 하니 점심때쯤 출발하자. 네, 부탁드립니다. 군안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영영이 탕명 앞에 앉았다. 탕명, 어느새 주인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거야? 암튼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니까. 영영. 그럼 내가 너도 홀린 거야? 뭐야? 농담이야. 탕명이 군안과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자 영영도 놀라는 눈치다. 어쩐지 여주인이 혼자 이 큰 객잔을 운영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 원래부터 한 가닥 하셨군. 그러게. 나도 신기해. 근데 희한해. 뭐가?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의 병도 200년 전 모용세가와 관련이 있고 여기 백암백잔도 그렇고 또 너의 소림파 사조도 모용세가와 관련이 있잖아. 난 이게 왠지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 탕명이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맛을 다셨다. 당연히 우연이 아니지. 암튼 영영의 촉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탕명은 박주병을 고친 것이 모용세가가 아니라 선우무도였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영영이 믿도록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영의 아버지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 싶어 달싹거리는 입을 다물었다. 영영. 그런데 모용세가에 가서 뭘 하려는 거야? 뒤져봐야지. 뒤져? 모용세가를 뒤지겠다고? 응,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아무리 그래도 모용세가를 무작정 뒤지는 것은 탕명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영영이 모용세가에 죄를 짓게 할 순 없지. 내가 말려야겠군.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영영이 영 불안한 탕명이었다. 지루한 시간은 더디게 지나갔다. 아침밥을 먹은 지 1시즌이 지나자 탕명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세 사람이 모용세가를 향해 나섰다. 군안의 말대로 모용세가 문지기는 군안 일행에게 초대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용세가의 정문이 열리자 탕명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다. 전생에 풍요롭고 위용이 넘치던 모용세가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군안의 안내를 받으며 대청으로 향하는 탕명과 영영의 눈앞에 모용세가의 초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문에서 대청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으나 대청까지 가는 길은 볼품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마당 곳곳에는 풀이 자라있고 전각들도 보수하지 못해 여기저기 무너지고 금이 가 있었다. 탕명과 영영을 안내하는 군안도 씁쓸한 듯 중얼거렸다. 쯧쯧. 내 어릴 적만 해도 북경성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저택이었는데 안타깝군. 휴, 그 아름답던 곳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누님,
누님이 어릴 적에는 이렇지 않았나요? 당연하지. 성한 사람들 모두 모용세가의 정원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 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지. 듣고 있던 영영도 아쉬운지 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된 건가요? 거미줄도 걷어내지 못할 정도라니. 그게 한 10년쯤 전부터 서서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 군안을 따라가던 탕명은 어젯밤 팽일지가 모용원을 비웃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다. 누님, 그런데 모용박의 몸이 불편한가요? 그래, 모용박은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났지. 하지만 총명하고 무공에도 소질이 있다고 들었어. 오늘 모용세가를 대표한다니 기대가 되는군. 군안의 말에 탕명의 고개가 갸웃했다. 절름발이가 고수가 될 수 있을까? 절름발이 고수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탕명은 오늘 비무가 더욱 걱정되었다. 이윽고 대청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이 오늘의 흥미로운 대결을 지켜보고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청 마당에는 작은 비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도성에서 축제와 같았던 현무관과 당무관 간의 성대한 비무대회에 출전했던 탕명에게는 모용세가가 준비한 비무장은 너무도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졌다. 대청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기대와 다른 풍경에 한마디씩 하였다. 뭐야? 고작 허름한 비무대 하나뿐이야. 그러게 손님들 대접할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잖아? 6년 전 화북팽가에서 치러졌던 비무대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군. 쯧쯧.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모용세가의 상황이 이 정도일 줄이야? 여기저기서 불만의 음성이 터져나오자 탕명은 마치 자기 일인양 얼굴이 벌겋게 붉어졌다. 저것들은 비물을 보러 온 거야? 아니면 처먹으러 온 거야? 탕명이 씩씩거리자 영영이 혀를 찼다. 또 흥분한다. 탕명, 도대체 왜 이래? 영영이 핀잔을 주자 군안이 웃으며 말했다. 자, 대청까지 왔으니 둘이서 다정하게 구경해. 나는 인사할 사람이 있어 가볼게. 군안이 알아서 가준다니 모용세가를 살피려고 온 영영은 고마울 뿐이다. 군안 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느새 영영도 군안을 언니라 불렀다. 훗, 그래. 이쁜 동생, 나중에 봐. 군안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자 탕명과 영영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어느덧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아 빈자리를 모두 채웠다. 징소리가 2번 울리더니 안채에서 모용원이 나왔다. 붉은 무복을 입은 모용원의 자태는 오늘따라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러니 저러니 구시렁거리던 사람들도 모용원의 매혹적인 자태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모용원이 대청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폭권을 취하고는 말했다. 모용세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북팽가가 도착하는 대로 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 도착이요. 모용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0여 명의 화북팽가 사람들이 대청 안으로 들어섰다. 탕명이 보니 어젯밤 보았던 팽일지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중년 남자의 위세가 대단했다. 분명 화북팽가 가주 팽범승일 것이다. 저놈이군. 팽범승은 키가 큰 편은 아니었으나 떡 벌어진 어깨에 빳빳한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어 언뜻 보기에도 당당한 무사의 모습이었다. 팽범승의 옆에는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걸이라 불리는 화북팽가의 안주인 남연하였다. 역시 화북팽가야. 팽가주가 더욱 위풍당당해졌군. 그런데 모용상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말도 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겨우 죽만 삼키는 상태래. 어휴. 이러다 오늘 모용박도 아버지 옆에 눕게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모용세가도 다 계획이 있어서 비무를 하려는 거겠지. 흐흐. 무슨 계획? 처맞는 계획? 여기저기서 모용세가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조롱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저놈들을! 탕명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연한 현실인지라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모용원의 얼굴이 잠시 발그레해졌으나 이내 안정을 찾은 듯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아버지 팽범승을 따라 걸어오던 팽일지의 시선은 줄곧 모용원을 향했으나 모용원은 팽일지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화북팽가 사람들이 대청 귀빈석에 자리를 잡자 이제 사람들은 팽일지의 상대인 모용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화북팽가의 도착을 전해 들었는지 안채에서 모용박이 걸어 나왔다. 쩔도. 비록 허리에 보검을 찼지만 팽일지에 비해 체구도 작은 모용박이 다리까지 절며 걸어오자 화북팽가의 위풍당당했던 등장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다. 쯧쯧. 절에서야 어디 칼이나 제대로 휘두르겠어? 진검으로 대결하는 거야? 목검으로 해야 할 듯한데. 17살이라며? 팽이지는 22살이잖아.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걱정과 조롱으로 주변이 웅성웅성했지만 모용박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용원 옆자리에 앉았다. 모용원이 동생 모용박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가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3년마다 열리는 비무대회를 저희 모용세가의 사정으로 6년 만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모용원이 폭권을 취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무대회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진검승부이며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진행됩니다. 비무대에서 한쪽이 죽어도 상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모용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오히려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사람들은 6년 전 화북팽가 대청 앞에서 열렸던 비무 대결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팽범승의 장에 맞아 쓰러져 피를 토하던 모용상이 6년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화북팽가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 모용원을 바라보던 탕명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오늘 팽일지가 죽어도 모용세가를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대체 어쩌려는 것일까? 옆에 앉아있던 영영이 탕명에게 속삭였다. 탕명, 모용원의 표정에 자신감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어때? 글쎄, 팽일지도 화북팽가의 가전 무공을 어려서부터 익혔을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 만만치가 않을 테지. 탕명이 보니 모용박은 그저 눈을 내리깔고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아무런 동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이로 봐서나 신체 조건으로 봐서나 모든 상황이 팽일지가 유리해 보였기에 모용원의 자신감은 오히려 객기로 느껴질 정도였다. 모용원이 손을 들어 올리자 징소리가 2번 울렸다. 두 가문을 대표하는 선수는 나서 주십시오. 모용원이 대결의 시작을 알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팽일지가 일어섰다. 팽일지가 가볍게 몸을 날려 먼저 비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멋진 경공이군. 팽일지의 날렵한 모습을 지켜보던 모용박이 절뚝거리며 비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뭐야? 경공도 못하는 거야? 설마? 아니 저 몸으로 무슨 대결을 하겠다는 거지? 처음에는 주저했던 사람들조차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저마다 한마디씩 씨부렁거렸다. 하지만 탕명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쩔도. 팽일지는 날렵한 동작으로 한 번에 비무대 위로 날아올랐기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시원시원했다. 그에 반해 모용박의 절뚝거리는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탕명은 모용박의 걸음에서 묵직한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해볼만 하겠는데? 탕명의 말에 영영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뭐? 둘이 해볼 만하다고? 응. 난 그렇게 느껴져. 그래? 내가 보기에도 모용박의 눈에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어. 분명 한 칼 있어 보여. 한참을 기다려서야 모용박이 자신과 마주서자 팽일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박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느냐? 팽일지는 모용원과 사이가 좋았던 지난날 가끔 모용박을 데리고 놀러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모용박의 표정에는 팽일지에 대한 일말의 친근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잘 지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용박의 싸늘한 대답에 머쓱해진 팽일지가 말을 돌렸다. 내 너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다.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하거라. 제가 하고픈 말입니다. 이놈이. 두 사람의 비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